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27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신규 환자가 30명 아래로 줄어든 것은 50여일 만입니다. 네, 무엇보다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대구에서도 52일 만에 신규 환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는 등 눈에 띄게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동훈 내과 전문의,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유재복 기자. 최근에 확실히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 아래라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김강립 차관이 이 브리핑을 하면서 너무 숫자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그 숫자가 중요한 수가 있죠. 네. 이제 하루 확진자가 뭐 100명, 200명씩 나오면 숫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00명, 200명이 되면 방역 당국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뭐 50명, 30명, 40명 이 수준은 어쨌든 방역 당국의 그 통제 안에 어느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하나하나의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것은 해외에서 유입하는 그 환자는 사실은 방역 당국이 어찌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빨리 발견을 해서 차단하고 치료해야 될 부분이고요. 순수 국내 발생은 오히려 좀 중요할 수 있다. 그런데 다행히 국내 발생이 지금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리고 대부분이 무슨 전수조사에서 나오거나 그러니까 예측 안 되는 곳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감염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뭐 긍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인데 이 숫자에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 이 숫자가 뭐 내일이나 모레쯤에 조금 늘어나게 되면 또 그게 불안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숫자에 집착할 필요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감염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이런 거는 사실 어찌 보면 약간 기념비적인 일일 수 있거든요. 대구에서 그 31번째 환자가 2월 18일에 나왔고요. 2월 29일이 741명이 나왔습니다. 대구에서만. 그때 이제 그 전체 확진자가 900명을 넘었을 때인데요. 그리고 3월 초까지만 해도 한 300에서 500명씩 나왔는데 이제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대구로서는 어쨌든 기뻐해야 할 일이죠. 하지만 뭐 물론 아직도 예측 못한 감염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제 방역을 좀 철저히 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과가 가장 크다고 하니 그 부분도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걱정은 서울, 경기, 수도권 해외 감염 말고도 지금 조금 느슨해진 사회 거리두기 분위기에 편승을 해서 술집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감염이 2, 3, 4차 감염이 일어나는 것은 좀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그 신호로 보입니다. 그 전문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술집 이런 데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게 좀 불안한 신호로 본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수도권 지역은 환자가 지금 많이 있거든요. 오히려 경북보다 서울, 경기 지역에 환자가 더 많이 있고요. 지금 치료 중인 환자들은요. 그리고 3주간의 평균 이제 누적 환자를 보시면은 오늘 중에 1,798명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코로나19가 한 2, 3주 정도 입원해서 치료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1,800명 미만으로 좀 떨어진 것으로 봐가지고는 그러니까 매일 같은 숫자는 좀 등락이 있을 수가 있지만 3주간 이렇게 쭉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현재 좀 안정적으로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좀 접어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건 이제 서울, 경기 쪽에 이제 환자가 늘어날 경우의 문제인데 그 젊은이들이 이제 그 유흥 시설이라든지 술집 이런 것들이 계속 취약 지역으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런 분들이 그 어르신들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집단으로 노출될 경우 요양원이나 요양시설 이런 시설들이 환자가 한 분이라도 감염되면은 그 많은 분들이 감염돼가지고 이런 분들은 이제 또 치사율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 의료 자원을 많이 소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해진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지금 굉장히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요양원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혼합 검사라고 해가지고 여러 명을 한꺼번에 이제 샘플해가지고 이제 검사를 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검사량 자체를 좀 줄일 수가 있거든요. 100명을 100번 검사하는 것보다는 10번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효율성은 상당히 높을 것 같고 실제로 요양원에 환자가 한 명이든 10명이든 중요하지 않거든요. 한 명만 있어도 그 요양원은 굉장히 큰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발견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런 접근도 좀 효율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일과 모레 또 주말을 앞두고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느슨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또 그런 말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 설해마을이요. 그 설해마을 칵테일바 관련 확진자가 이제 어제 5명까지 나왔다고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그 접촉자가 좀 파악이 됐습니까? 접촉자가 많이 늘어났죠. 295명인데요. 현재까지
68명은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고요. 나머지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거나 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칵테일바 한 곳을 놓고 그 칵테일바의 주인과 그 부인 그리고 종업원 그리고 그 종업원의 친구였던 손님 그 칵테일바를 2번 찾았던 손님 네. 이 손님은 노량진 공무원 학원의 수강생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칵테일바라는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4명이 상당히 밀접하게 엮여져 있는 상태에서 확진이 나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칵테일바를 방문했던 사람들을 상당히 넓은 기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6일까지 이렇게 긴 기간을 잡아서 이 기간 동안에 이 술집을 방문했던 사람들은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스스로 상태를 보고 좋지 않을 경우에는 검사를 받아라 이렇게 서울시에서 이제 권고를 한 상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술집이라는 것이 사실상 그 서울시나 정부가 제시한 7대 방역 수칙을 지키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마스크를 쓰기도 어렵고 네. 뭐 술집 들어가는데 발열 체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거리 두기도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4명 말고도 좀 수원에 사는 한 사람이 또 감염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그 술집 바깥으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은 좀 방역이나 검사를 좀 다른 곳보다는 더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곳입니다. 예. 칵테일바 감염 경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시작은 미국에 다녀온 승무원의 업주의 아내요, 그러니까 승무원인 업주의 아내였습니다. 이런 걸 보면 해외 입국자에 대한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지금 이번 사례를 보니까 지금 예. 저희들이 우려했던 것들이 다 여기 한꺼번에 다 나오신 것 같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외국에서 오신 분들, 이제 승무원분들 같은 경우는 또 무조건 다 자가격리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침상으로는 좀 그 자기가 이제 발열이나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보다 적극적으로 이제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나온 것 같고요. 이건 저희 의료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인들도 발열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빨리 이제 검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가족들 간의 감염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예. 증상이 나타날 때 보통은 되게 열이 없으시면 그냥 가벼운 감기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가족 간의 감염은 직장 간의 감염보다 3배 정도 높다고 지금 잠정적으로 연구가 나와 있거든요. 아직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가족 간에 뭐 밥도 같이 드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대화도 가까이 할 수가 있고 마스크를 집에서 쓰시는 경우는 좀 드물기 때문에 가족 간 전파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증상이 있더라도 손 씻기나 개인 위생을 꼭 하시면서 약간의 그 거리를 두시는 것도 가정 내에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직장에서도 감염이 되셨습니다. 이게 또 직장에서 얘기를 할 때 또 긴밀한 대화를 할 때는 또 그 아무런 마스크를 안 쓰고 하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를 안 하시는 게 좋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리고 실내 공간 같은 데 마스크를 좀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칵테일 바 같은 데서는 이제 음료수를 드시기 때문에 이런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전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취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가 아마 거의 모든 것이 다 나와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이제 증상이 나타났을 때 빨리 마스크를 쓴다든지 네. 손 씻기나 개인생을 하면은 그 주변의 사회적인 확산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 미국에서 다녀온 승무원이 이제 아내인데 네. 업주의 아내잖아요. 근데 지금 승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해외를 다녀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네. 증상이 없으면 네. 그 자가격리가 안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미국에서 들어왔던 시점이 지난달 21일이거든요. 예. 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 자가격리는 27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예. 아, 그러니까 이 승무원은 거기에 적용이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그 남편의 가게에도 같이 나간 것이고요. 같이 아. 가게에서 활동을 했던 것이고 그렇게 전파가 된 것이죠. 네. 예. 여기 승무원 아내, 그래서 남편이 이제 종업원, 수험생 또 손님이었었죠, 그 수험생이. 그리고 그 수험생이 또 친구가 저렇게 감염됐는데 정부가 지금 서울시가 파악한 게 접촉자가 297명이라고 그러고요. 그 가운데 168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또 추가 조치로 여기 칵테일바에 방문한 사람들은 2주간 외출하지 말고 네. 또 타인하고 접촉하지도 말고 그렇습니다. 예, 이런 권고를 지금 정부 조치를 내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업주 4명의 그 증상과 발병일이 조금 엇갈리는데요. 아, 이제 서울시에서 파악한 것은 이 승무원이었던 아내가 제일 먼저 감염이 돼서 전파가 됐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확진일은 다릅니다. 아. 이 업주가 7일이고요. 네. 그 부인은 8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했던 20대 종업원은 8일, 그 다음에 그 친구였던 방문객은 7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확진이 먼저 됐다고 해서 감염이 먼저 된 것은 아니죠. 그렇죠. 증상이 예. 나오기 나름인데 그래서 첫 감염자가 나온 7일 하루 전인 4월 6일서부터 3주 전, 그러니까 3월 27일이죠. 예. 3월 27일까지 2주 전, 3월 27일까지 그 술집을 방문했던 모든 사람들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는 않죠. 예. 그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사람은 이제 295명이고요. 그 사람들에게는 강제적이진 않지만 스스로 격리하고 증상이 있을 때는 검사를 받도록 권고를 내린 겁니다. 예. 그 지금 이런 술집을 방문한 사람들에 대해서 2주간 외출 및 타인 접촉 자제를 서울시가 권고를 한 건데 아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가족 간의 감염이 가장 많다라는 분석이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가족 간에도 최대한 접촉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지금 이제 가족 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현재는 이제 무증상도 좀 그 전파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개인적으로 식사를 할 때도 개별적으로 식사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지금 많이 홍보가 됐지만 위생 도구, 이제 세면 도구라든지 이런 네. 것도 개별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소파라든지 이런 곳곳의 공간에 기침이라든지 침을 통해서 이제 비말이 날아갈 수가 네.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손을 대시면 반드시 이제 집안이라도 손을 열심히 씻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얼굴이나 안면부 쪽에 손을 안 대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요. 현재까지는 이제 가족 간의 긴밀한 접촉을 완전히 다 차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유가 좀 되시면 이제 그 증상이 있는 분들을 개별 공간으로 좀 이렇게 배치만 시키신다 하더라도 가족 내 확산은 확실하게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앞서 유재복 기자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칵테일바 업주는 7일날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 승무원인 아내는 8일날 받았거든요. 그다음에 7일, 8일 확진 판정을 대부분 받았다면 일주일에서 2주일 전에 감염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코로나19의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그 먼저 전파해 준 사람이 잠복해 있을 경우에는 두 번째 받으신 분이 조금 더 빨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편분이 이제 하루 먼저 이제 증상이 나타나고 사모님이 이제 그 뒤에 나타나는 그런 역설적인 현상도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역학조사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연히 순서대로 나와야 되는데 전파한 사람은 늦게 나오니까 마치 반대로 전파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평택에서도 와인바 업주가 확진 판정을 받고 나서 18명까지 늘어났어요. 비슷한데요. 네. 이 와인바의 40대 이분은 이제 한국계의 국적은 미국인데요. 그 여성이 미국을 갔다 왔습니다. 지난 2월 말쯤에 미국에서 갔다 왔는데 이 사람이 갔다 와서 4월 1일 확진을 받았는데요. 네. 그때까지 이제 술집을 연 것이죠. 그런데 이곳이 오산에 있는 그 미군 부대 바로 앞입니다. 그래서 네. 미군의 군무원들이라든가 뭐 그 많은 그 손님들이 감염이 됐죠. 그래서 18명이 양성이 나왔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최근에 나온 마지막 18번째 환자는 평택시에 사는 20대 여성인데 이 사람은 그 접촉자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술집에 와서 그 업주와 접촉을 한 사람을 24명을 분류했는데 예. 이 가운데서 17명이 확정이 됐는데요. 새로 18번째로 확진된 여성은 이 24명 안에 없었습니다. 예. 명단이 없었는데 또 감염이 됐거든요. 나중에 역학조사를 역으로 해보니까 이 여성이 3월 21일에 이 바를 왔던 손님이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속 그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와인바 업주는 4월 1일날 확진 판정을 네, 4월 받았는데 1일 확진 그 여성은 받았고요. 3월 22일날 그 3월 21일에 왔죠. 그러니까 이 여성은 2월 23일에 미국에서 돌아와서 이제 계속 가게 문을 열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그렇다면 거의 무증상 감염일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게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그 통상적인 그 잠복기로 봤을 때는 미국에 갔다 온 것으로 인해서 감염이 됐다면 3월 초중순쯤에 증상이 나오거나 확진이 돼야 되는데 네. 이 업주는 4월 1일에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는 좀 조사를 조금 더 해봐야 될 사안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이동호 전문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 유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요. 예. 이 역학조사가 우리가 탁탁 맞춰지지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찾아봐야 되고 인간관계를 뒤져봐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또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원인이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이 첫 번째 전파자가 될 수가 있고 그럴 경우에 이제 평택시 분들이 많이 좀 불안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잠복기도 잘 분석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역학조사 해보면은 한 반 정도 못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방역 당국이 굉장히 잘 찾아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저희가 재촉할 게 아니라 좀 기다려가지고 자세한 분석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해외 유입 차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설해마을의 칵테일바 그리고 평택의 와인바 모두 이 주인 그리고 또 주인의 아내가 미국에서 왔다가 그리고 1, 2주 있다가 이제 이 감염이 확인이 된 건데요. 서초구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다고요. 서초구에서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여성이 계속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사람은 그 3월 24일에 입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들어온 입국자의 의무적 자가격리 전이죠. 사흘 전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31일에 그러니까 엿새 후에 검사를 받았는데 그때는 또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27살 여성의 입장으로 본다면 나는 이제 뭐 완전히 병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평소에 행동하던 대로 뭐 커피숍도 가고 뭐 음식점도 가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4일에 이 여성과 같은 그 비행기를 탔던 승객 중에 확진자가 나온 거죠. 그래서 뒤늦게 자가격리 통보가 들어간 겁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성은 자가격리 통보가 왔는데도 매일매일 하던 대로 그 스타벅스 커피숍을 갔고 뭐 고깃집을 갔고 똑같이 행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3월 31일 날 음성 판정을 1차 받았기 음성을 때문에 그런 자가격리 통보가 왔어도 본인은 아닐 거다 생각한 거죠. 계속했죠. 그런데 결국은 7일에 검사를 받아보니 양성이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 전문가분들이 여러 차례 얘기했듯이 이 바이러스라는 게 사실은 증상이 없을 수도 있고 음성이 나왔다가 또 양성이 나올 수도 있고 이 변화무쌍한 것이고 아직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조심을 좀 해야 되는데요. 젊은 층을 위주로 해서 사실은 자기가 뭐 좀 첫 번째 음성이 나오면 좀 흐트러질 수가 있는데요. 뭐 이런 사례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여성의 경우에는 지금 서초구에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3월 24일에 입국을 했으니까 4월 3일까지는 뭐 음성 판정을 받고 나서 뭐 그 이후까지는 뭐 자가격리 의무가 없었다라고 보더라도 4월 4일에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고 하니까 이때부터는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성립이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것입니다.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것은 그 자가격리 통보가 온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고발이 되는 것이죠. 이 사례로 봤을 때 자가격리 중인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5만 명이 넘잖아요. 이분들이 처음에 1차로 음성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계속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죠? 어디 나가면 안 되고. 맞습니다. 지금 저도 현장에서 지금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실제로 열이 나셔서 이제 오늘도 그런 환자분 있었는데 코로나19 검사를 했는데 음성으로 나왔다고 이제 본인은 이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저희 의료기관에서 이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하시니까 좀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내가 못 나가게 돼야 되느냐, 활동 못하게 하느냐, 이게 서운해 하시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그 비상한 시국이기 때문에 음성이 나왔더라도 이제 해외에서 갔다 오신 분들은 2주간 자가격리를 꼭 지켜주셔야 되고 저희가 이제 4월 1일 날 소급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전에 갔다 오셨던 분들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지금 현재 증상이 있는 분들 중에서 열이 나셔서 이제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음성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그 코로나19가 아니라도 지금 다른 바이러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굳이 뭐 자기 가족이나 친지들한테 전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가격리만 잘 하시면은 많이 도움이 됩니다. 지금 목감기 바이러스 좀 유행을 하고 있어요. 아데노바이러스, 다른 바이러스는 다 거의 사라졌는데 지난주부터 이제 초등학생, 그 중학생, 학생들 중심으로 목이 좀 아픈 학생들이 좀 늘어났고 실제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아데노바이러스가 약간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것도 좀 걱정스러운 측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아데노바이러스는 원래 이 환절기 때 자주 발생하는. 그렇죠. 흔한 감기 바이러스 중에 하나인데 아무래도 최근에 학원들이 약간씩은 이제 수업을 한다는 것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주로 이제 학생들 중심으로 지금 발생되고 있고요. 성인층에서는 지금 아직 관찰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유재복 기자, 이 서초구 자가격리 위반한 20대 여성이요. 지금 이 20대 여성 또 주변의 접촉자들도 일단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확진이 되면 당연히 그 주변에 접촉했던 사람들을 다 분류하게 되죠. 역학조사를 해서. 그래서 일접 접촉자로 분류가 되면 다 자가격리하고 검사 받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럼 조만간 또 접촉자들까지 또 검사 결과 또 나올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또 해열제를 복용하고 얼마 전에 검역을 통과한 유학생 같은 네네. 경우에도 고발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검역법 위반이죠. 검역법 위반으로. 그러니까 이 대학생이 18살인데요. 미국 캔사스주에 있다가 예. 입국하기 하루 전에 본인이 증상을 알았던 것이죠. 예. 열도 나고 몸도 안 좋은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지금은 그 비행기 탑승 전 발열 검사에서 37.5도가 넘어가면 그 탑승 거부가 됩니다. 자동적으로.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유학생은 사실 좀 겁이 났을 수도 있고 미국에 혼자 있는 거에 대한 공포감도 있을 수 있어서 해열제를 한 20알 정도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도 무사히 탔고 인천공항도 무사히 통과를 했는데 사실은 인천공항 문진 때 네. 내가 이렇게 약을 먹었다라고 얘기하면 그나마 좀 파악하기가 쉬웠을 텐데 그냥 통과하고 그 문진표도 허위로 기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네. 법에 걸리는 겁니다. 두 본인이 가지가. 열이 있어서 약을 먹었는데도 예. 예. 약을 먹었다는 사실도 숨겼고 숨겼고. 본인이 열이 증상이 있다는 것도 숨겼기 때문에 이것은 검역법 위반으로 고발이 되는 거죠. 예. 자, 이동훈 전문의님, 이렇게 열이 있을 때 이 해열제를 20알 먹는 행위도 참 위험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20알을 먹으면 실제로 열이 내립니까? 사실은 이제 열이 내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많이 먹을수록 20알 한꺼번에 먹으신 건 아닐 것 같고요. 아마 계속 8시간 간격 계속 드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하루에 뭐 일정 용량 이상 먹으시면은 이제 간 독성도 있을 수가 예,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렇죠. 질병을 이제 어떻게 보면 감춰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특징이 증상이 경미할 때 폐렴으로 진행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열제만 계속 드시고 계시면 어떻게 보면 증상을 감춰가지고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가 있고 더 큰 문제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시게 되면은 많은 분들한테 바이러스가 노출될 수가 있거든요. 해열제를 먹는다는 행위 자체가 이미 증상이 상당히 있었다는 뜻이고 그러면 바이러스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이제 바로 출국하지 마시고 좀 증상 경과를 보시면서 좀 증상이 가라앉으면 왜냐하면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연 회복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현지 의료진의 조언을 좀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젊은 사람들은 자연 회복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20, 30대 감염자가 많은 걸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좀 위험한 이유가 있죠.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그 아무래도 좀 느슨하지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그 코로나19 국민인식이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예. 그걸 보니까 20대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는 것을 어떻게 자제하고 있느냐, 자제하는 것이 어떻게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62% 정도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73% 정도가 찬성을 했거든요. 예. 20대가 상대적으로 낮은 거죠. 아. 또 하나는 외출 자제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하니까 70% 정도만 긍정적으로 답을 했고 전체는 77%. 그러니까 한 7에서 10% 정도 포인트 정도는 일반 전체적인 의식보다는 이런 그 삼가하는 행동이나 인식이 좀 낮은 것이죠. 또 하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점수를 한번 매겨보자.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20대 평균이 0.73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클수록 긍정적이고 이제 마이너스가 부정적인데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2.04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대가 상대적으로 이런 그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스스로 자제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 자체가 낮은 편이죠. 그러다 예.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그 수칙 같은 것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네. 이와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이 SNS에 올린 내용을 보면 4월 1일부터 8일까지 확진자 113명 중에 57%가 20대에서 30대였다. 네. 이렇게 SNS에 썼어요. 그러니까 57%면 거의 60%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가족을 또 감염시킬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 감염이 돼 있다면. 예, 맞습니다. 그 젊은 층들이 이제 그 자체로 문제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한테 전파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하게 강조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젊으신 분들은 사회 활동도 많고 이게 가볍게 미국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젊은 층들이 사회 활동도 많이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한국도 비슷한 현상이 지금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집안에만 계속 있고 야외 활동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좀 고려를 해가지고 지금 정부 당국이 아마 생활 방역이라고 새로운 우리가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 의사 선생님들까지는 할 수가 없고요. 사실은 저희들은 잘 모르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예. 뭐 언론분도 보셔야 될 것 같고 사회적으로 여러 각계 가칭이 모여서 아마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가 초반에 네.
그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난 것은 독일의 젊은이 20대, 30대 젊은이들이 그 주변국, 그러니까 그 주변국이 독일보다 앞서서 확진자들이 좀 많이 나왔던 곳에 스키 여행을 많이 갔습니다. 예. 스키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독일에서 이제 확진자들이 크게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본인들이 증상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느슨하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스스로 좀 더 자제해야 됐다는 생각을 좀 더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뭐 이런 면에서 뭐 주점이나 클럽을 뭐 젊은 층들이 가는 것들이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말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인파가 몰리는 이벤트들이 좀 많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총선도 있고요. 또 부활절도 있고 꽃놀이 가시는 분들도 지난주에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좀 당부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벚꽃이 굉장히 예쁘게 잘 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나가면서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저희 가족들과 한번 나들이를 가고 싶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독일에서 또 시뮬레이션한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야외에서는 굳이 뭐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매번 드렸는데 그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또 오히려 그 걸어가면서 이제 그 기침이나 비말이 뒷사람한테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그 발표가 있더라고요. 바람으로 날아가는 예, 거예요? 그렇죠. 물론 시뮬레이션 자료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야외에서도 그러면 마스크를 어느 정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마 가시더라도 다른 분들하고 거리는 좀 충분하게 두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아마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다음에 그 종교 행사들이 지금 많이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마 종교계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많이 협력을 하시고 계시는데 아마 일부에서는 좀 아마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혹시 그렇다 하더라도 실내 공간이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거리를 좀 두시고 정부가 아마 방역 지침이 다 내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침을 좀 잘 따라가지고 진행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증상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하는 것을 좀 차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말을 맞아서 이 천주교의 경우에 이제 미사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부활절 뭐 미사를 생중계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개신교 쪽은 좀 어떻습니까? 개신교는 서울시가 조사를 했는데요. 지난주에 예배를 본 곳이 1,914곳쯤 되는데 그러니까 오는 12일 부활절 예배는 그거보다 10% 정도 더 늘어날 거다. 현장 예배를 본 교회가 1,900곳이었습니까? 네, 2,000곳 넘게 아마 예배를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개신교 쪽은 아무래도 예배를 강행하는 곳이 상당히 많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분 그 종교 관련된 전문가가 분석해 놓은 걸 보면 이 개신교는 사실은 종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중앙 종파의 그 영향력이 개개 교회에 100% 미치지 못하거든요. 천주교는 사실은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단일 교단입니다. 그래서 그 교황이나 뭐 대주교가 얘기를 하면 이제 밑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불교도 그런 편인데 개신교는 그런 면에서 종파가 워낙 많고 또 각각 교회가 스스로 이렇게 자생하는 그런 성격을 띠고 있어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이렇게 예배를 독자적으로 보지 않나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그 사랑제일교회도 이번에 또 강행을 하게 되면 아마 또 고발이 될 것 같은데요. 현재는 19일까지는 가장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법적이나 어떤 처벌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거의 뭐 1, 2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자제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한이 끝나게 되면 이제 뭐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를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생활 방역 체계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문 대통령도 이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그러니까 오늘 1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1차 회의가 열려서 어떤 지침 같은 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활 방역이라는 얘기는 사실 최근 2, 3일 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상당히 큰 담론입니다. 이 우리 사회에 우리 생활 하나하나, 그다음에 경제 활동 하나하나, 문화 뭐 이런 하다못해 뭐 좌석의 배치, 건축 이런 것까지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그런 큰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정부에서도 이 그 생활방역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좀 큰 틀의 지침을 만들고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그런 뜻을 밝혔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모든 사회 영역의 구성원들이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어쨌든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작정 계속할 수는 없는 것이고 생활 방역의 어떤 틀을 좀 만들어서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가야 하는 그런 어떤 과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이동호 전문님께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지속 가능한 생활 방역 체계 이 체제로 돌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성숙돼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가 메르스 때는 의료기관의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들의 안전 설비라든지 방역이라든지 감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요. 지금 코로나는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바꾸는 그런
개념인데 우리가 지금 갖고 있었던 많은 관습들 있잖아요. 그걸 예.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습관들 중에서 음식 먹는 습관들, 식당들도 아마 바꿔야 되겠죠. 이제 음식을 같이 떠서 먹었지 않습니까? 이거 다 바꾸셔야 될 것 같고 아마 줄 서는 문화들, 예약 문화들 이런 것도 아마 다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우리가 아마 그 과거에 고속 성장할 때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면서 건물 지을 때 안전망도 없이 막 짓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걸 지금은 안전망 다 설치하면서 바꾸는 것처럼 이번에 코로나19도 그런 식으로 우리 안전 관리들을 다 일일이 체크하면서 바꿔나가면 또 더욱더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근데 문제는 그때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저희 메르스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감염 관리를 위해서 1인실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금액에 이제 환자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6인실을 만들어야 됩니다. 다인실을. 그러면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 것이냐. 다인실을 하면은 국민들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고요. 1인실 하면은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예. 국민들이 선택을 하셔야 될 겁니다. 안전한 것을 선택할 것이냐, 싼 것을 선택할 것이냐.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싼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비용을 들이더라도 좀 더 안전한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부담은 좀 늘어난다는 걸 감수하셔야 되는데 이제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득표 활동에 하나 도움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내과 전문의 그리고 유재복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